안녕하세요. 오늘은 옵티마이제이션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티마이제이션 모델에 대한 이런 수학적인 표현 방법인데요. 오늘 수업을 끝나면 이런 각각의 의미들이 무엇인지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수업은 이제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네 가지 스텝으로 시스템 컨셉,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포뮬레이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컴플렉스한 시스템 디자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스템 컨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들어보시게 되죠. 쉽게 생각하시면 세 가지 컴포넌트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풋과 어떤 시스템 펑션, 그러면 인풋 시스템 펑션에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오토모빌, 그러니까 자동차 관점에서 어떤 인풋이 들어가고 어떤 아웃풋이 나오도록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엔지니어라면 우리가 이제 오토모빌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늘 지금 하고 있는 디자인 베리어블, 어떤 디자인 변수가 인풋으로 들어가면 어떤 제품의 캐릭터리스틱스, 그런 성질 혹은 그 퍼포먼스죠. 성능, 값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다운 생각이고, 예를 들어 어떤 매니팩처러 매니저 입장에서 보면 자동차라는 거는 어떤 자동차 공장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내가 기업의 CEO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 봤을 땐 인풋은 어떤 인력과 재료가 들어가면 프로핏이 나오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유니온 멤버, 이런 노조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레이버가 들어가면 내가 노동력을 인풋으로 주면 어떤 그 월급이나 그리고 베네핏이 아웃풋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고객 입장은 어떡하죠? 고객은 돈을 투자하면 나에게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아웃풋으로 주는 시스템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에 시스템이라는 거는 뷰 포인트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자동차를 바라보더라도 엔지니어냐, 매니팩처러냐, 유니온 멤버냐, 컨슈머냐에 따라 인풋과 아웃풋을 다르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 컨셉에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설계할 때 항상 바운더리가 필요합니다. 시스템 바운더리. 왜냐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고려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게스트터빈 시스템을 설계하고 싶다 그러면 게스트터빈 시스템에 해당하는 그 영역을 바운더리로 잡고 나머지는 다 환경으로 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이런 환경적인 변수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딱 픽스를 해줘야 그 다음 우리가 시스템 바운더리 내에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집중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과 내 시스템 간의 그런 링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그리고 어떤 복잡한 문제를 품에 있어서 시스템을 바라봄에 있어서 레벨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트랜스미션을 설계하겠다라고 했을 때 트랜스미션은 사실 여러 가지 또 주요한 컴포넌트들로 서브 시스템으로 나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시스템은 이런
뭔가 그 인디비주얼하게 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세부 서브 시스템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어나 클러치나 토그 컨버터 이런 식으로 나뉠 수 있을 테고, 인트랜스미션 자체도 결국에 어떤 더 큰 시스템의 서브 시스템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한 시스템 바운드를 이렇게 삼았기 때문에 기존에 이 외벽에 있는 것들은 다 환경이 되겠지만, 결국에 만약에 더 어퍼 레벨까지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 트랜스미션은 또 파워트레인에 속해 있는 거고, 파워트레인은 또 자동차라는 비이클이라는 큰 슈퍼 시스템에 속해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레벨로 나눌 수 있다, 시스템을. 그리고 결국에 이 시스템은 매스메티컬한 모델로 표현을 해줘야 하는데요. 우리는 정말 리얼 시스템을 절대 분석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결국에 그것에 대한 앱스트랙션이다. 근사화한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뭔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우리가 물리적인 현상을 모델링한다, 시스템 모델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그냥 어떤 현상을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리얼 월드를 정확히 묘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너무나도 복잡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그래서 시스템 펑션은 결국에 근사화하는 거죠. 같다가 아니라 근사화하는 거고, 매스메티컬한 펑션으로 근사화해서 결국에 인풋을 알고 아웃풋을 알기 때문에 y는 fx라는 것이 바로 시스템 펑션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 펑션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그런 시스템 모델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여기 나오는 이런 용어들은 이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베리어블, 파라미터, 컨스턴트, 이것들의 차이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어블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디퍼런트한 밸류 값을 통해서 밸류 값을 달라지면 그 시스템의 스테이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스테이트의 그 시스템의 스테이트가 달라질 수 있는 어떤 퀀티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디자인 베리어블 이런 말들이 나왔죠. 변수입니다. 한국말로는 변수인데, 변수니까 그 변수는 내가 사실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값이고요. 최적 설계에서는. 그래서 그 값이 결정이 되면, 그 값이 바뀌면 내 시스템의 스테이트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성능이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파라미터. 파라미터는 베리어블이랑 굉장히 좀 유사한데요. 똑같이 어떤 특정 값입니다. 값인데 변할 수 있는 값이긴 한데, 그 이 모델에서는 어떤 스페시픽한 밸류로 주어지는 값입니다. 그걸 파라미터라고 하고요. 밸류처럼 비슷한데 값이 주어지는 경우. 그리고 컨스탄트는 뭐냐? 항상 픽스된 값입니다. 픽스된 값이다. 어떻게 뭔가 모델 스테이트먼트를 결정하는 어떤 값이 아니라 언제나 픽스되어 있는 값. 예를 들어 S 컨스탄트 혹은 뭐 중력 가속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바꿀 수 없는 이미 우주에서 정의된 값들이겠죠. 그런 값들을 컨스턴트라고 하고 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매스메티컬 릴레이션이라는 거는 이러한 값들의 관계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트럭 서스펜션을 설계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한 부분을 이렇게 뗐어요. 떼서 단면을 살펴봤더니 다음같이 생겼다고 합시다. 다음까지 생겼는데, 그럼 사실 이 서스펜션 설계하기 위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치수들을 다음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높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두께, 여기 길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각각의 변수들로 정의가 됩니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설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베리어블로 정하고 어떤 것들은 파라미터로 정합니다. 베리어블로 정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L1, L3JK, L6만 베리어블로 정하고 얘를 베리어블로 정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장 최적화된 이 값을 찾겠다는 거죠. 찾겠다는 거고 나머지를 만약에 파라미터로 둔다. 나머지를 파라미터로 둔다라고 하면 나머지 이런 값들은 다 파라미터로 둔다라고 하면 얘는 픽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값으로 최적화하기 이전에 픽스 되는 값들이고요. 그냥 이제 컨스턴트는 말한 대로 어떤 정해진 값이고요. 그러면 디자인 베리어블과 파라미터의 차이를 또다시 또 설명을 해보면 둘 다 최적화를 하기 이전에는 사실 변경 가능한 값입니다. 변경 가능한 값인데 디자인 베리어블은 최적화를 하는 동안 바뀔 수 있는 값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은 값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얘는 변동이 가능한 거고요. 이 파라미터는 최적화에 들어가기 전에는 변경될 수 있지만 들어가서 최적화를 하는 동안은 변동이 일어나선 안 되는 겁니다. 베리어블은 최적화를 하는 동안 변화할 수 있는 거고 파라미터는 최적화를 하는 동안은 변화할 수 없는 값이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둘 다 최적화를 하기 이전에는 변화할 수 있지만 일단 최적화를 시작을 하면 베리어블은 변화될 수 있고 파라미터는 주어진 초기값 그대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프로블럼 포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이제 다음과 같죠? 리뷰를 하면 오브젝티브와 베리어블과 컨스트레인이 항상 있다라는 거, 존재한다는 거, 모든 최적화 문제. 그러면 디자인 최적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그 각각의 개념을 다시 살펴보면 최적 설계라는 건 어떤 가능한 수단 내에서 베스트한 디자인을 셀렉션하는 거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를 베스트를 뽑으려고 하면 그럼 이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런 서로 다른 디자인은 어떻게 묘사할 것이냐 라고 하면 이 디자인 대안들을 describe 하기 위해서 a set of variable들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했었잖아요. 뭐 위에 앞에서도 뭐 LA, 뭐 LB 이런 값들을 어떤 값으로 가져가야 할지 셋을 정하는 게 결국에 그 디자인을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LA는 뭐 3이 되고 LB는 뭐 3.5가 되고 이런 식이 되면 이 값들이 아까 앞에 하나의 설계안을 대표하는 게 되겠죠. 를 통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베리어블의 대해 데피니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최고의 디자인을 선정을 하나요? 그럼 뭔가를 정량적으로 매저할 수 있는 게 있어야겠죠. 기준이. 그래서 어떤 개념이 나왔냐면 오브젝티브가 나온 거죠. 이번에. 그래서 오브젝티브가 결국에 그런 평가 요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무언가를 미니마이즈하고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오브젝티브를 정의를 해야 베스트 디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럼 마지막으로 available한 mean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가능한 수단이라는 건 set of constraint, 제약 조건을 결정을 하고 그것들을 항상 만족시키는 디자인 베리어블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세 가지를 결정하는 게 이제 문제를 셋업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앞에서 배운 베리어블을 정의를 하고 그럼 그 베리어블을 정의하면 결국에 서로 다른 디자인을
묘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목적 함수를 결정을 해야 된다. 목적 함수를 결정하면 그것의 기준에 따라 베스트 디자인을 찾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엔 제약 조건을 정의를 해야 된다. 제약 조건을 정의하면 결국에 어떤 디자인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셋업 문제를 하고 문제를 셋업한 다음엔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문제를 해결하는 두 단계로 나뉘는 겁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국에 한마디로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을 표현을 또 하면 set of values, 디자인 베리어블의 그 밸류 값들의 셋을 결정하는 것이다. 어떻게? 무언가를 미니마이즈 하거나 맥시마이즈 하는데 오브젝티브를 미니마이즈 또는 맥시마이즈 해서, 그런데 그러는 동안 항상 모든 컨스트레인을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디자인 옵티마이즈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모델은 약간 포멀하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수학이기 때문에 결국에 모든 사람들한테 서로 오해 없이 공통적으로 이 문제가 의미하는 바가 전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최적화 문제들은 동일한 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폼 중에 하나를 네거티브 널 폼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일단 다음과 같이 요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항상 뭔가 작거나 같다 식으로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작거나 같다 식으로 나타내고 항상 오른쪽에는 0을 놓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문제를 무언가를 항상 미니마이즈하고 맥시마이즈 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사실 최적화 문제를 수식적으로 표현할 때는 대부분 미니마이즈로 표현을 합니다. 뭔가를 최소화하는. 그래서 fx가 그러면 최적화를 위한 오브젝티브 펑션이 되는 거죠. fx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x를 찾는다. 그래서 보통 그 디자인 베리어블이 뭔지를 위해서 이 밑에다가 x라고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x를 써주면 x를 미니마이즈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ubject to라는 말을 붙이고 여기에다가는 제약 조건을 써주는 겁니다. 제약 조건. 제약 조건 중에는 equality constraint과 inequality constraint이 있습니다. equality constraint과 inequality constraint. 그것의 차이는 뭐냐면 equality constraint은 x에 대한 식인데 뭔가는 0이 돼야 되는 거고요. inequality는 x에 대한 식인데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표현될 수 있는 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컨스트레인은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항상 equality constraint은 h로 표현하고요. inequality constraint은 g라는 기호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컨스트레인이 여러 개가 있겠죠. equality도 h1만 있는 게 아니라 h2 쭉쭉쭉 m1까지 있을 수 있고요. g도 g1, g2, gm2까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단순하게 컴팩트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미니마이즈 대신 이제 min이라고 쓰고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여기 x라고 쓰면 정확히 이제 표시는 할 수 있어요. x로 디자인 베리어블이 x라는 뜻입니다. 요 min 밑에다가 x라고 쓰면.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이 저렇게 x라고 쓰거나 혹은 with respect to x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결국에 x가 디자인 베리어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네, 이거를 약어로 R, S, T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ubject to 다음에 constraint을 쓰게 돼 있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s.t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이런 hm1까지 컨스트레인을 그냥 볼드체로 h 하고 x,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이제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을 볼드체로 gx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 x가 어떤 피저블한 영역에 속해 있다, 그리고 실수 영역에 속해 있다, 이런 것들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또 여기서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영역들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볼드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볼드체가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단순히 뭐 중요해서 볼드체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볼드체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이제 벡터인 겁니다. 벡터나 뭐 매트릭스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스칼라 값이 아닌 거죠. 스칼라 값이 하나가 아닌 경우니까 여러 개의 밸류를 갖고 있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H1, H2 이렇게 나타냈을 때 얘네들이 지금 볼드체가 아니죠. 볼드체가 아니라는 건 식 하나라는 거고요. 이렇게 볼드체로 나타내면 얘는 식이 하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식도 벡터 같이 여러 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H 볼드라는 건 그냥 얘가 H1도 있고 H2도 있고 다량의 H들이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X는 이제 당연히 스칼라 값이 아니라고 했고요. 여러 개의 값이고, 이러한 식의 이제 볼드체는 아닌 거냐를 보고 또 그것을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표기를 할 때는 이렇게 볼드체가 아닌 경우에는 이탈릭체로 표현을 해요. 누워있죠? 살짝 다. 그리고 요 함수 모양도 누워있고요. 그렇죠. x도 만약에 하나의 값이라면 이렇게 소문자로 되고 누워있는 이탈릭체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도 이 식이 하나구나, 여러 개구나, 이런 거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약속이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최적화 문제 중에 멀티 오브젝티브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싱글 오브젝티브 프로블럼은 아까처럼 이 f가 볼드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식이 하나라는 겁니다. 최적화를 해야 되는 오브젝티브가 하나라는 뜻인데, 멀티 오브젝티브 프로블럼이라는 건 이렇게 볼드체로 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cx, 이 말은 얘는 실제로 c1x, c2x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몇 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의 오브젝티브로 구성되어 있는 멀티 오브젝티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 저는 이제 쓸 때 이 컴퓨터로 쓰면 볼드체가랑 볼드체가 아닌 게 명확한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볼드체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벡터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X는 지금 볼드체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지? 그래서 앞에서 그 기초 소개를 할 때, 차량을 설계할 때 많은 멀티 오브젝티브 문제가 있다라고 소개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기서도 그렇게 나왔네요. 제품의 성능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이 문제가 C1, C2란 두 개 오브젝티브로 주어졌다고 합시다. 근데 C1 하나는 MPG, 마일즈 퍼 갤런이라서 연비를 나타내는 거고요. 연비. 그리고 제로 투 60는 한국으로 치면 제로 100이죠. 제로 투 100이죠. 우리는 킬로미터니까. 그래서 이 값들, 그러니까 가속도도 좋아야 되고 MPG도 좋아야 되고. 근데 항상 이제 최적화 문제에서 이 멀티 오브젝티브 문제에서는 항상 이 원점으로 가는 방향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표시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MPG는 넘비니까 크면 클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큰 값이 왼쪽에 적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크면 클수록 왼쪽으로. 그리고 제로2 60는 작을수록 좋은 거죠. 몇 초 안에 60에 다달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작은 값.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0초인 경우가 이 아래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요 원점에 해당하는 쪽이 좋은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여러 가지의 설계안들이 이런 성능들을 갖고 있겠죠. 이게 뭐 예를 들어 그런 설계안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항상 feasible한 셋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feasible한 셋이라는 건 여기 뒤에서도 이제 feasible하다라는 표현을 쓸 텐데, 그러니까 constraint을 다 만족하는 제약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영역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 영역의 바깥쪽에 있었다면 얘는 옵티멀 디자인이 아예 아닌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만족해야 되는 constraint을 만족하는 이제 feasible 셋 중에 많은 디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바운더리에 있는 디자인들이 있을 겁니다. 이 바운더리에 있는 디자인. 그러니까 무조건 원점으로 갈수록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좋은 건데 그런 점들이라면 사실 이 오른쪽에 있는 것보단 항상 안쪽에 있는 애들이 좋겠죠. 그러면 제일 좋은 포인트들은 바로 이 바운더리에 있는 포인트들이겠죠. 얘네 여기에 해당하는 디자인들을 파레토 셋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을 이제 파레토 포인트라고 하고요. 이런 애들은 결국에 A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점이 좋을까요? 여기 있는 점이 좋을까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라는 점은 예를 들어 MPG 입장에선 B보다 좋죠. MPG 입장에선 B보다 좋고 근데 제로2 60 관점에서 봤을 땐 B가 A보다 좋죠. 원점으로 갈수록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라인에 있는 모든 점들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런 포인트들은 결국에 두 가지 성능 중에 어느 하나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나머지를 그러니까 이 내가 갖고 있는 만약에 이 한 크라이테리언을 줄이고 싶으면 그러니까 줄인다라는 건 좋은 쪽으로 가고 싶으면 나머지를 희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 sit1이라는 크라이테리언은 나빠지죠.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멀티 오브젝티브 문제에서 파레토 포인트라고 하는 것들은 나머지를 희생시키지 않고는 내 오브젝티브를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나머지 오브젝티브를 희생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이런 멀티 오브젝티브 문제를 푸는 것인가 라고 하면 세 가지 방법을 오늘 소개를 드릴 건데요. 가장 심플한 방법.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개의 멀티 오브젝티브를 가진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방법은 리니어 웨이트 스칼라 서브스티튜트 펑션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중치를 부여를 해서 하나의 오브젝티브 펑션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C1x와 C2x 따로 계산해서 파레토 커브를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문제를 풀 때는 최적의 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가중치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수학도 잘하고 싶고 영어도 잘하고 싶으면 둘 다 내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웨이트를 정해줘야겠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두 개의 멀티 오브젝티브 문제를 웨이트를 붙여줘서 하나의 문제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의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실 이 방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파레토 셋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점은 뭐를 최대 좋게 만든 거죠? C1을 좋게 만든 거죠. C2를 약간 희생하고, B는 뭐죠? C2를 좋게 만든 거죠. C1을 희생하고. 그쵸? 그래서 다음처럼 웨이트가 다음과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얘는 W1에 올인한 거예요. W1에 올인을 해서, 그러니까 W1에 1을 주고, W2에는 여기에 1을 주고, 여긴 0을 줘서 C1만 가지고, 요 C1만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해를 찾은 거고요. 요 끝에 있는 B점은 W1에 제로를 주고 W2에 1을 줘서 반대로 W1에 0을 주고 W2에 1을 줘서 여기에 올인한 거죠. C2에. 그래서 C2는 이만큼 작아지게 만들고 C1은 포기를 한 겁니다. 이만큼 안 좋아지고. 그럼 요 중간에 있는 애들은 조금씩 내가 웨이트 값들을 바꿔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 웨이트를 합해서 1이 되게 만들어주면 내가 요점은 W1을 0.9로 하고 W2를 0.1로 가져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요점은 한 점 또 내려오면 얘는 W1을 0.8, W2를 0.2. 요 중간 정도는 뭐 예를 들어 W1은 0.5, W2는 0.5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내가 W1, W2를 구해주면 그러니까 정해버리면 하나의 점으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얘를 0.5, 0.5로 정의를 하고 문제를 풀겠다. 나는 둘 다 반반 중요하다. 그러면 나의 최적해는 어디가 돼요? 여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방법에 이제 문제점이 뭐죠? 문제가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파레토 셋을 찾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그 계산량들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non 컴플렉스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렇게 파레토 커브, 파레토 셋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굉장히 non-linear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웨이트를 붙이는 방법으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고요. 문제를 풀 수 있는 두 번째 심플한 방법으로 서로 다른 오브젝티브를 하나의 밸류 펑션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밸류라는 거는 코스트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유틸리티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제품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연비나 어떤 배기가스 여러 가지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개발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코스트를 계산할 수 있으면 그 코스트를 다 더하면 하나의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은 결국에 코스트는 미니마이제이션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오브젝티브 펑션들이 어떤 비용적인 측면으로 환산만 가능하다면 코스트인 경우에 미니마이제이션 하면 될 테고요. 오히려 또 프로핏인 경우 어떤 내가 돈을 버는 경우에라면 맥시마이제이션을 하면 되겠죠.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유틸리티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비에 대한 그리고 예를 들어 제로 투 식스티에 대한 고객들의 어떤 그 효용성 펑션을 맞춰줌으로 해서 고객들이 얻는 그 만족도를 수치화할 수 있다면 유틸리티로
표현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의 합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제품을 설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오브젝티브를 하나의 밸류, 뭔가 공통된 밸류로 묶을 수만 있으면 새로운 오브젝티브 펑션을 싱글 오브젝티브 펑션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트 또는 유틸리티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사실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브젝티브가 많다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오브젝티브를 하나 선택을 하고 나머지 오브젝티브는 제약 조건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C1과 C2를 둘 다 미니마이제이션 할 수 없다면 그 중에 중요한 C1을 미니마이제이션 하고 대신 C2는 뭐보다 크거나 같지 않도록 최소한 바운드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 예시로 들면 우리가 아까 제로 투 60랑 MPG를 둘 다 만족을 시키고 싶은데 둘 다 좋게 만들고 싶은데 연비가 더 중요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연비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면 맥시마이제이션이 되죠. 그래서 MPG를 연비를 최대화하는데 제로 투 60는 연비를 향상시킬수록 안 좋아질 테니까 안 좋아지더라도 15초 이하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바운드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하나 나왔는데요. 우리가 주로 아까 앞에서 우리가 수학적인 포뮬레이션으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쓰면 대부분 이제 미니마이제이션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맥시마이제이션을 하고 싶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건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맥시마이제이션 MPG를 해야 된다면 미니마이제이션으로 바꾸려면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됩니다. 마이너스를 달아주고 MPG라고 쓰고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면 맥시마이제이션으로 하는 거와 동일한 효과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MPG 분의 1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MPG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면 결국에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문제가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얼핏 보면 이 두 가지 방법이 비슷한 것 같지만 이 방법으로 쓰지 않는 이유는 분모가 혹시라도 0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MPG 같은 경우 0이 될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0이 되는 숫자가 분모에 들어가게 되면 이 숫자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풀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맥시마이제이션 문제를 미니마이제이션으로 바꿔서 표현할 때 음수를 그냥 붙이고 미니마이제이션을 한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옵티마이제이션 모델을 이런 포멀한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배워봤고요. 디자인 베리어블까지 쓰고 싶으면 with respect to x라고 쓰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이렇지만 결국에 이런 펑션들 여기에 들어가는 이 펑션들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건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식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정확한 식을 알고 있다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꼴로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세상에 실제 문제들은 그렇게 쓸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커브 피팅을 하거나 커브 피팅이라는 거는 결국에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 데이터를 핏하게 연결할 수 있는 커브를 구하는 거고요. 혹은 저희와 같은 기계공학 같은 경우에 이제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죠.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렇게 차량을 설계하면 연비가 얼만큼 나오는구나. 이렇게 차량을 설계해서 충돌을 했을 때는 차가 안전하구나 안전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매스메티컬한 문제를 푸는 경우 그 문제의 속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로 나뉩니다.
내 문제들이 이런 함수들이 리니어한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리니어 프로그래밍 모델이라고 하고요. 비선형적인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non-linear 프로그래밍 모델 NLP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discrete 프로그래밍 모델이 있는데 혹은 integer 혹은 combinatorial optimization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discrete하다는 건 뭐죠? 연속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디자인 베리어블들은 연속형입니다. 그래서 뭐 치수나 어떤 물리량 같은 경우에 이제 컨티뉴어스한 값인데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서스펜션 스프링의 개수를 결정해야 된다면 얘네 같은 경우는 컨티뉴어스한 게 아니라 디스크리트하죠. 1, 2, 3, 4 그러니까 1.5, 2.7 이런 값들이 있는 경우가 아니죠. 그런 경우에 문제는 디스크리트 프로그래밍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사실 최적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컨티뉴어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리고 믹스트 디스크리트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믹스트니까 컨티뉴어스한 거랑 디스크리트한 게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얘가 가장 좀 난이도가 높은 경우겠죠. 근데 세상의 문제들은 대부분이 이제 믹스트 디스크리트 모델이 되겠죠. 어떤 건 컨티뉴어스하고 어떤 건 디스크리트한 베리어블들이 섞여 있는 경우. 하지만 이제 저희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non-linear 프로그래밍을 주로 다루고요. 그러니까 비선형적인 문제, 함수가 fx, hx, gx 이런 함수들이 어떤 non-linear 함수인 경우, 그리고 베리어블이 continuous한 경우, 그리고 펑션이 differentiable,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경우를 저희가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제 뭐 살짝 예시를 살짝 나오긴 하는데요. 주로 이러한 류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수학적인 방법론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컴플렉스 시스템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복잡한 시스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올인원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AI라고 불리는. 이 말은 우리가 이런 트럭을 설계한다고 합시다. 혹은 차량을 사실 최적화라고 한다면 이 트럭에 해당되는 모든 시스템들을 한꺼번에 최적화를 하면 가장 최적화된 차량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에 가보면 수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팀들이 어떤 팀은 뭐 샤시만, 어떤 팀은 바디만, 그리고 샤시 중에서도 어떤 팀은 서스펜션만. 각자 본인들이 다루는 시스템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전체를 다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차량 시스템이라는 걸 한꺼번에 최적화하려면 사실 정말 넓은 운동장에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불가능하죠. 그런 경우는 불가능하고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 디컴포지션, 분해 기반으로 최적화를 합니다. 분해 기반의 전략을 쓰는데 이 분해 기반 전략을 파티셔닝과 코디네이션으로 분류된 이 전략은 파티셔닝과 코디네이션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 말은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일단 파티셔닝은 이런 큰 복잡한 시스템을 만약에 위에 있는 게 슈퍼 시스템이라면 아래 시스템별로 나누는 겁니다. 바디, 파워트레인, 일렉트로닉 그리고 예를 들어 파워트레인은 또 트랜스미션, 엔진, 드라이브 라인 그 엔진은 또 밸브 트레인, 뭐 실린더 블락 이런 식으로 하위 시스템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면 각각을 최적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최적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배울 시스템 디자인 방법입니다. 이 디컴포지션 베이스드 스트래티지라는 그러면 이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파티셔닝과 코디네이션. 예를 들어 시스템이 있으면 서브 시스템으로 나뉘고 서브 시스템을 뭐 컴포넌트로 나누고 그런 다음 이렇게 분해를 했으면 그러니까 파트를 나눴으면 그 다음에 코디네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서브 시스템 컴포넌트들이 각각을 최적화하면 사실 그러니까 나만 좋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나만 좋게 만든 걸 결합하면 좋은 제품이 나올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관계를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과 서브 시스템과의 관계, 서브 시스템과 컴포넌트와의 관계, 혹은 컴포넌트끼리의 관계, 이 관계를 서로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링크가 되어 있는지를 정의하는 게 이제 코디네이션입니다. 그래서 보면 파티셔닝 같은 경우에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컴포넌트 기반으로 파티셔닝을 하는 거랑 에스펙트 어떤 측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파티셔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피지컬 시스템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파워트레인 시스템이면 뭐 엔진, 트랜스미션, 뭐 파이널 드라이브 이렇게 나누고 또 밑에 있는 거는 또 뭐 기어링, 클러치, 뭐 토크 컨버터 뭐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 피지컬한 시스템, 눈에 보이는. 근데 기계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어떤 우리가 배웠던 디서플린, 그러니까 어떤 역학의 영역, 어떤 분석의 영역별로 나누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이라는 거를 분석을 할 때 열전달 관점에서, 어떤 피로 관점에서, 컨트롤 관점에서, 뭐 유체 관점에서, 뭐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뭐 구조 관점에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똑같은 시스템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파티셔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파티셔닝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코디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끼리의 관계를 규명하는 건데 예를 들어 시스템 A가 시스템 B의 상위 시스템이라고 합시다. 이쪽이 상위 시스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시스템 A에서는 이 하부 시스템으로부터 원하는 것, 이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야 라고 타겟을 주고 시스템 B에서는 그러니까 하부 시스템에서는 상위 시스템에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리스폰스를 줍니다. 시스템 A, 그러니까 상위 시스템은 하부 시스템에 목표값을 주고요. 하부 시스템에서 상위 시스템은 그 목표를 얼만큼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결과를 주는 겁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 뭐 직장에서도 이렇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뭐 상사가 직원에게 이번 뭐 이런 뭐 프로젝트를 기획을 할 건데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봐 주세요. 라고 먼저 타겟을 주겠죠. 그러면 이제 분이 이렇게 기획해서 결과가 이렇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겠죠. 그럼 그 보고를 받고 다시 조금 이렇게 수정해 보세요 하고 새로운 타겟을 주겠죠. 이것처럼 어떤 시스템 기계 시스템끼리도 다음과 같은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코디네이션 하는 방법에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하이라키컬하게 하는 거랑 넌 하이라키컬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이라키컬 코디네이션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계층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타겟이 무조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마스터 프로블럼이 서버 프로블럼으로 이렇게 각각 타겟을 주면 얘가 그 결과값을 위에 올려주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그런 타겟과 리스폰스를 링킹 베리어블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꼭 이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굉장히 수평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계층이 없이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서브 프로블럼들이 혹은 서브 시스템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처럼. 이런 경우를 non-hierarchical coordin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그 최적화 모델에 필요한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최적 설계에서 사용되는 좀 중요한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well-pose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well-posed라는 건 뭐냐면 언제 옵티마이제이션 모델이 수학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문제를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옵티마이제이션 모델이 수학적으로 솔루션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루션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것을 가정한다는 건 문제가 well posed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well posed 돼야 솔루션이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 well posed 된 문제냐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 되겠죠. 솔루션이 있으려면 well posed problem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나옵니다. feasible domain, boundedness, reactivity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easible domain이라는 건 뭐냐면 feasible space, feasible domain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모든 컨스트레인을 만족하는 디자인 베리어블의 밸류 값의 세트입니다. 한마디로 컨스트레인을 만족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2D로 만약에 디자인 스페이스를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다면, 예를 들어 요 원 안은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는 도메인이고요. 요 바깥쪽은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해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피저블한 도메인 안에 어딘가에 해가 존재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피저블한 도메인이 없다면, empty feasible 도메인이라는 거는 컨스트레인을 만족하는 그런 디자인 베리어블의 밸류 값들이 없다면 솔루션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겠죠. 최소한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피저블한 도메인이 존재해야 그 안에 해가 하나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최적해가. 그런 의미고요. 바운디드니스라는 건 어떤 모델이 잘 바운디드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바운디드 돼야 되는데 어떨 때 바운디드가 안 된다라고 하냐면 옵티멀한 솔루션이 어떤 무한대나 제로값으로 가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이 최적 설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실 제로값이 최적해가 제로일 수도 있죠. 사실 그러니까 무한대는 정도로 할 수 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는 이상할 수 있겠지만 제로값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피지컬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관점에선 제로라는 건 사실 거의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물리적인 의미가.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디자인 베리어블의 최적해가 무한대로 가거나 제로로 가지 않을 때 well bounded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식을 만약 맥시마이제이션을 한다고 봅시다. 펑션이 다음과 같이 있으면, 근데 제약 조건이 있죠. 바운더리 컨스트레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 x가 xl부터 xu 사이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사이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음영 처리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때 최적해는 어딘가요? 무조건 fx가 커지는 방향이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딱 닿아서 xu가 최적해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well bounded 됐나요? well bounded 됐죠. 이 해가 0이거나 인피니티 하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이 문제를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로 그냥 바꿔봤다고 아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우리가 컨스트레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예 컨스트레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fx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려면 얘가 계속 커지니까 계속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그냥 x는 무한대가 되겠죠.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도 가능하고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well bounded가 안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액티비티라는 이제 중요한 그 내용이 있는데요. 제약 조건이 액티브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어떤 컨스트레인을 제거했을 때 그 최적해가
바뀌는 경우에 그 제약 조건이 액티브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잖아요. 앞에서 배운 뭐 HX, GX에서 이퀄리티,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 어떤 건 액티브하고 어떤 건 액티브하지 않습니다. 액티브하다라는 건 그 제약 조건을 제거했을 때 최적화가 바뀌는 경우 액티브한 겁니다. 그럼 봅시다. 다음과 같은 이것도 이제 동일한 문제도 이제 미니마이제이션 문제고 당연히 x가 xl부터 x6까지니까 최소 값을 찾으면 되니까 당연히 xl이 해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얘를 두 가지로 나누면 xl은 저희가 이제 다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x가 xl보다 크거나 같고 그냥 간단하게 일단 6보다 작거나 같다. 이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뉠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x가 xl보다 크거나 같다를 얘를 없애버리면 해가 어떻게 돼요? 더 왼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결국에 x 스타가 해가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액티브한 겁니다. 근데 x가 xu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없애면 해가 바뀌나요? 그대로 미니마이제이션 문제이기 때문에 해는 그대로 XL에 돼 있죠. 얘는 인액티브한 거죠. 그래서 어떤 제약 조건들이 있을 때 걔를 바꿨을 때, 그러니까 걔를 없앴을 때 해가 바뀌면 액티브하다고 했고 결국에 그러니까 액티브한 컨스트레인이 중요한 겁니다. 인액티브한 건 사실 문제를 푸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됐던 거죠. 의미가 없는 컨스트레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와 바운더리 옵티마 관점을 살펴보면 인테리어 미니멈 앤 언컨스트레인드 미니멈 뭐 이런 표현은 뭔가 중간 어떤 바운더리에 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막 바운더리에 많이 있었는데 이 미니마이제이션 문제 같은 경우에 컨스트레인이랑 상관없이 중간 어딘가에 해가 있는 경우죠. 이걸 인테리어 미니멈이라고 하고 결국 언컨스트레인드 미니멈이다. 컨스트레인이 돼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바운더리 옵티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해가 항상 바운드에 있을 경우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니까 여기가 해가 딱 돼서 바운드리에 있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LU가 해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미니마이제이션 문제에서. 그리고 뭔가 옵티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옵티마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얘는 복수예요. 그리고 멈은 단수고요. 그래서 옵티멈, 뭐 미니멈, 맥시멈 이런 건 단수고 맥시마, 뭐 미니마, 옵티마 이거는 복수입니다.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마지막에 로컬 앤 글로벌 옵티마에 대해 살펴볼 건데 우리의 문제가 이렇게 비선형적인 문제일 경우엔 항상 그러니까 일단 미니마이제이션 문제 같은 경우 x가 1부터 x가 6까지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해가 어디 있냐면 여러 개 있습니다. 로컬하게. 왜냐면 이런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풀 때 결국에 미분해서 0이 되고 그리고 두 번 미분해서 또 플러스가 되는 그 지점이 아래로 볼록인 지점이잖아요. 아래로 볼록인 지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는 이제 아래로 볼록이 아니고 스테이셔널이라고 표현하고 나중에 또 나옵니다. 여기도 아래로 볼록이고 그 다음에 사실 여기가 아래로 볼록은 아니지만 이 바운더리에 걸려서 여기도 미니멈 값이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출발을 하냐에 따라 만약에 이 점에서부터 출발해서 해를 찾았다면 여기에 도착하겠죠. 이 점에서 출발했다면 여기에서 도착을 할 겁니다. 만약에 이 점에서 출발했다면 여기로 도착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풀면 결국 이 세 가지의 로컬 미니마가 생기는데 로컬 미니마 중에 제일 작은 걸 글로벌 미니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은 로컬 옵티마 중에 이제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은 값을 글로벌 옵티멈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면 로컬 미니마 중에 글로벌 미니멈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글로벌 미니멈을 찾나요?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어프로치들이 있겠지만 가장 쉬운 어프로치는 결국에 많은 좋은 이니셜 포인트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칫하면 이 문제를 내가 이니셜 값을 여기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여기에 도달한 다음에 여기가 나의 미니멈이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다양한 시작점에서 내가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풀어보고 그중에 가장 작게 나오는 값이 나의 글로벌 미니멈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이니셜 포인트를 테스트해 봐야 된다. 마지막 이제 이그젬플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적인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미니마이제이션 문제인데 딱 보니까 얘는 누가 봐도 미니마이제이션 값이 이 최소화할 수 있는 값이 얼마예요? 1,1이죠. 1,1을 넣었을 때가 딱 제로가 되고 최소되는 값이죠. 사실 여기가 컨스트레인이 없는 경우에는 옵티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1,1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값은 커져요. 그렇죠? 근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G1은 inequality constraint인데 다음과 같은 딱 보니까 원의 방정식이네요. 원의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3,1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의 안쪽이네요. 그러니까 이 안쪽 하얀색 부분이 feasible한 도메인인 거죠. 이 관점에는 G1. 근데 G2는 또 이런 직선에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더니 이 G1은 이 직선의 왼쪽만 feasible한 겁니다. 오른쪽은 feasible하지 않아서 이제 비금으로 칠했죠. 그럼 결국에 이렇게 되면 겹친 이 부분만 일단 현재 feasible한 거고요. 그렇죠? 근데 또 제약 조건이 있네요. x가 1보다 x1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x2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거는 또 1사분면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에 그대로네요.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이었고 이런 식으로 그냥 바운더리가 결정되는 거를 바운더리 컨스트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퀄리티 컨스트레인,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도 있는데 바운더리 컨스트레인은 이니퀄리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기는 한데 다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표현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냥 이렇게 쉽게 띄어내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운더리 컨스트레인이라고 하고요. 그럼 결국에 피저블한 영역은 요 빨간색 영역이고 거기서 가장 오브젝티브 값과 방향과 가장 일치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요 점이죠. 요 점이 결국에 우리의 최적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지오메트리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리뷰네요. 앞에서 우리가 베리어블과 파라미터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는데요. 베리어블이랑 파라미터 차이는 뭐였죠? 최적화가 시작되면 바뀔 수 없는 값은 파라미터가 최적화가 시작됐을 때 우리가 찾아야 하는 값은 바꾸면서 찾아야 되는 값은 베리어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멀티 오브젝트 문제를 풀 수 있는 3 ways 했었죠? 그렇죠? 웨이트를 붙여주는 방법이 있었고 서로 다른 오브젝티브에 그리고 밸류 펑션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중요한 오브젝티브를 선정하고 나머지는 컨스트레인으로 정해주는 방법이 있었죠. 파티셔닝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었나? 하이라키컬하게 하는 게 있고 아니죠. 그 파티셔닝 방법은 뭔가요?
저는 갑자기 까먹었네요. 컴포넌트 기준으로 하는 게 있고, 에스펙트 기준으로 하는 게 있었죠. 그리고 액티브 컨스트레인이라는 건 어떤 의미였나요? 그 컨스트레인을 제거했을 때 최적화가 바뀌면 액티브하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